이번 정보인성 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보 원래 그 인적성 검사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4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인적성 검사라는 걸 기업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조직 적응력. 이런 부분에 이제 성향 파악 같은 것을 보통 하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자아피트, 정상 직무 수행 능력, 이게 응용 출원 등, 이 부분이 이제 NIAT라는 과목으로 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시험 치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이 애국심, 헌신, 책임감, 정보감각, 보안의식, 전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 때 인성검사로서 실제로 인터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무슨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대면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직무 적성인데요. 애프티튜드 피트가 이제 직무 관련 적합한 흥미라든가 직무 관련 적합한 소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성 면접의 사실상 그 상황 판단과 관련해서 또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8주 동안 진행되는 이 정보인성 과목은 이 오거나이제이션 피트하고 이쪽, 인재상하고 이쪽 부분에 더 가깝고, 그리고 또 이쪽하고도 연결된, 요런 쪽에, 이쪽 부분은 아니다. 이쪽 부분에 연결된 그러한 그 방향을 가지고서 티칭을 할 겁니다. 우선 16개의 정보 인성 요소로 나눠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크게 이제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 행동에 대한 성격을 측정하는데 사회성, 사람들의 관계, 적극성과 소극성 평가하는 거, 신중성은 이제 행동과 일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는 정도, 신체 활동 성향에 대한 수준 평가, 지속성, 일과 관심 분야에 대한 지구력 여부 평가. 요 부분이 이제 요 카테고리의 행동의 4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욕적인 측면의 요소에서는 달성 의욕이 있어요. 목표와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 여부, 그다음에 활동 의욕, 업무와 조직 생활에 대한 활력, 이런 부분들, 자율성,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인정 여부, 책임감, 업무 완수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감성이죠. 주변 환경과 주변에 대한 반응 정도, 기본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감정 조절 평가, 독자적인 개성 수준 평가, 그 다음에 기분의 고양적, 적인 측면에 보면은 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환경 적응력, 그 다음에 직감 또는 감각 등 사물을 보는 방식, 관찰력,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력, 규칙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규칙성과 원칙성을 평가, 이런 부분들을 16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2개의 주제는 첫 번째가 사회적 내향성입니다.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사회적인 내향성이란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를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성격을 내성적인가 적극적으로 사람과 사귀냐를 구분하여 낯가림을 측정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극적 성향은 그늘진 성격의 보유 타입으로 이렇게, 이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론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서툴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없다. 다가서기도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인성검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 성향은 명랑하고 발랄한 성격이고 사교성이 좋으며 명확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요런 일반적인 개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인성검사 할 때 그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은 이 정보 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인성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 내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보관에게 있어서 사회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보 활동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장차관, 대통령, 왕족, 재벌, 고위직 공무원, 군인, 예술가, 학자, 무한한 대상을 상대로 출처 개척이 필요하다. 휴민트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정보 수집 활동에서는 이 정보 목표, 정보의 그 출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출처가 될 수 있는 건 무한정이거든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파견돼서 실제로 이
수집관이 돼서 휴민트를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처 개척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낯가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사실상 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외국인을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언어적인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 저 사람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이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언어는 사실상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언어는 못해도 사람하고 친해지는 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격에서 나오는 건데 부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성격을 가진 대상자들과 이 레포를 형성한다는 거. 이 레포가 이제 불어인데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조자, 정보원 등 출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휴민트의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죠. 에이전트하고 말하자면은 이 IO 정보관하고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서로 간에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긴밀한 어떤 상하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에이전트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에이전트를 갖다가 이제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사실상 처음에 여기 보면 레포라는 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처음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사회성이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어떤 신념,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조자도 마찬가지고 정보원도 마찬가지고 협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에이전트하고는 또 다르죠. 협조자는 진짜 말 그대로 고용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협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 정보관이 엄청난 그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협조자라는 것은 돈을 받고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단순한 우정이나 친밀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협조자를 갖다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이 IO로서는 굉장한 능력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해외 수집관들이 많은 정보 보고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에이전트에 의한 이 수집된 보고 내용보다는 협조자에 의한 수집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협조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을 주면서 그들의 자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 이 천의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대방이 왕족이 됐든 상대방이 거지가 됐든 어떤 인물이든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보, 휴민트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IO가 천의 얼굴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수행할 수가 없다. 별의별 이 종류의 사람들이 많죠. 진짜 말 그대로 범죄자도 있을 수가 있고, 조폭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을 만나야 되고 나의 협조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주재국 정보기관 협력 파트너가 매우 딱딱한 성격으로 업무에는 일체의 융통성이 없고 사무적이다. 실제로 이 정보기관 협력 파트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정보 협력이라는 그러한 어떤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오픈해서 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근데 가령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하고 우리 그 한국의 국정원하고 협력을 한다 이거야. 러시아가 북한을 갖다가 북한과도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한국과도 관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절대 러시아는 친한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이 착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면은 외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보다는 한국을 훨씬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죠. 절대 그렇지 않죠. 정보의 세계에서는 절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우리와 동맹국이 아닌 이상은 정보에서는 상당히 그런 냉정함이 있다. 매우 딱딱한 성격으로 업무에 일처 융통성 있고 사무적인 태도다.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선호가 외제 선물이라든가 양주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나이트라든가 등등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스포츠 뭐 등등 이런 부분을 등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양주 한 병이면 얼마입니까? 보통 2, 30만 원 가잖아요. 2, 30만 원이면 뭐 달러로 한 200불, 300불 정도 되잖아.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게 한 달 봉급이거든. 그럴 때 양주를 한 병 선물한다는 건 한 달 봉급을 선물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 고급스러운 선물이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환영하도록 만들어요. 대부분 융통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답하면, 내가 질문하면 공식적인, 형식적인 답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보협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 관계를 갖다가 더 확대하고 내가 사적으로 부탁을 해도 사적인 답변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업무로 알고 있는 파트너죠. 자, 쿠데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쿠데타는 이 완전 케이오스 상태죠. 완전 대혼란이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우군인지 모르죠. 내가 전화를 했어. 어느 쪽이 우세하냐? 자, 이것을 갖다가 답변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쪽에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A 쪽이 우세하다 했다가 B가 승리하면은 자기는 이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보 판단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답은 못하죠. A가 우세하냐 B가 우세하냐. A가 우세할 때 굉장히 어떤 이동이라든가 군부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잠잠하다. 이제 이 한마디로 전달을 해줬죠. 잠잠하다. 그러면 A가 우세한 게 아니지. B 쪽이 우세한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굉장히 이렇게 이런 부분 사적으로 협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 그 주재국 국회의원을 협조자로 유도하기 위한 나이차가 크고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 보통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뭐 나이로 보면 이제 한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나갈 수 있죠. 근데 그 나라의 국회의원은 이미 60대 중반 이렇죠. 한 2, 30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협조자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은 완전 아들뻘이야, 아들뻘.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래퍼를 형성하냐 이거야. 아버지 부르면 내가 부를 수는 없잖아. 더구나 이것은 협조 관계인데. 내가 이거 좀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좀 알아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 관계인데
자, 뭘로 하겠냐, 이 뭘로.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돼. 보통 이제 이 에이전트 조정이라든가 협조자 관계에서, 돈이면 다 되지. 예? 얼마면 돼? 뭐 이런 말이 안 통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면요, 돈 부럽지 않는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죠. 하지만 누구나 인간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원하는 게. 그 사람은 뭘 원하냐? 바로 이런 걸 좋아해. 해외여행. 해외여행 가서 딱 대접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을 뭐 휴양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좋은 고급 휴양지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딱 이 패키지 같은 거 얼마나 좋으냐고. 이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저희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해도 남들이 나를 대접 안 해주면 내가 쓸쓸한 거야. 막 이리 보실까요? 저리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천의 얼굴을 가져서 이렇게 형성한다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 주제국 연구원의 성격이 폐쇄적이고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며 의심이 많은 타입으로 접근이 어렵다. 자, 보통 이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물어봐야 되니까. 러시아에도 이제 모스크바에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러시아. 내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면은 거기에 연구소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은 평생 북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훨씬 나보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갖다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벌써 7, 80년 오랜 세월 동안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친화적이지 않아.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전문성에 그냥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보상, 한국 취업의 기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당신이 진짜 뛰어난 인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무슨 정치학회가 있는데 티켓을 끊어주고 가서 한 며칠 동안 호텔에 가서 묵으면서 학회에도 참여하고 말이죠.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돈이 없어 못 가지. 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학자들이 왔을 때 만나게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말이죠. 또 비싼 데 가서 저녁도 같이 먹게 하고 말이죠. 자, 이런 거죠. 대상자 이런 친밀화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대조 질문은 금방 쉽게 나올 거야. 처음 보는 사람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이건 아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사교적 모임에 항상 참석한다. 친구가 많은 편이다. 이런 쪽으로 답이 가겠죠. 자, 봅시다. 자, 여럿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노죠. 핑계를 대고 모임에 빠진 적이 종종 있다. 노죠. 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경험이 많다. 예스.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 더 잘 된다. 예스. 신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사회면을 본다. 신문을 볼 때. 이것도 이제 사회적 관심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는 거죠. 아는 사람을 만나서 피하는 경우가 많다. 노죠. 자, 휴식 기간에 혼자 있고 싶다. 노.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보다 한적한 시골이 좋다. 노. 누군가 마주하는 것보다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다. 노. 사람들과 관계에 맺는 것을 보면 잘하지 못한다. 노. 자, 이런 항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스, 노를 갖다가 지금부터 평가를,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삼지선다행으로 나올 때, 그때서 이제 세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그것은, 분야별로 전부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하죠. 자, 11번. 많은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노죠. 여러 명보다 1대1로 대화하는 걸 선호한다. 노. 솔직하고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다. 예스. 혼자서 취미에 몰두하는 걸 좋아한다. 노.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노.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NO.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단둘이 만나는 것이 더 좋다. NO. 술자리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NO. 사람과의 약속은 부담스럽다. NO. 교제 범위가 적은 편이다. NO. 업무는 인간관계로 선택한다. 이것은 사람과의 어떠한 이 유대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스입니다. 엄하게 보이는 사람은 대하기 어렵다. 이거, 엄할지라도, 친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입니다.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호흡이 잘 맞는다. 예스. 고독을 즐기는 편이다. 노죠. 자, 이어서, 다음 주제인 내성성. 이건 이제 신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과 일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고적 성향이 있고, 사고적 성향은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사물을 곰곰이 생각하는 타입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고 생각에 몰두한 다음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행동적 성향은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행동하는 유형이고 결단을 빨리 내리며 경솔한 측면이 있다. 충동적 행동이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적 성향이 좀 더 가까운 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인성의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보관에게 신중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관에게. 자, 수집, 분석, 비밀공작, 방첩 등 주요 정보활동 수행 시 항상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정보활동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이 정보활동은 이제 비밀 유지가 철칙인데, 비밀 유지. 신중성이 부족하여 비밀이 노출되는 경우 모든 정보활동은 실패로 종료된다. 그 비밀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차단의 원칙.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우선 정보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첫째, 이제 수집 부분을 보면요. 자, 출처를 개척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오픈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출처를 갖다 개척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 요원이 아니라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연적인 그러한 어떤 이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에이전트를 운영할 때 에이전트 운영 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비밀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밀 연락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됐다 하면은 그걸로 망 자체가 일망타진될 수도 있고 망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에이전트 운영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급하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직접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이건 완전히 금물이죠. 말 그대로. 뭐 이런 것. 여기 이제 비밀 연락 부분 나오는데 에이전트 테스트 같은 경우 있죠. 에이전트 테스트라는 것은 늘 에이전트는 적의 말하자면 주재국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수시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테스트는. 에이전트 테스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A를 갖다가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에이전트한테 이 가를 갖다 수집하도록 시키죠. 그리고 B한테도 똑같이 가를 수집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은 A가 수집한 이 가하고 B가 수집한 가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만일에 여기가 이중 스파이라면은 이 A로부터 수집된 가가 이게 조작, 기만,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신뢰하는 다른 에이전트로부터의 크로스 체크했을 때 이것은 이 가와 B가 수집한 내용이 대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거짓을 보고하는지, 진실을 보고하는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 신중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같은 이 가라는 걸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처는 같은 조직일 수 있고 같은 기관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신중해야 된다. 분석 같은 경우 수집 자료의 지시, 자료의 해석, 가설의 검증, 판단, 전망 및 예측, 대안 선택.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고도의 정보 활동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활동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 자료의 해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중성이 요구되죠. 만일에 기만 정보를 갖다가 내가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분석했을 경우에 결론은 적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정보 판단은 적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석은 굉장히 신중성. 그리고 이제 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망 예측, 대안 선택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신중함을 요한다. 비밀 공작 같은 경우 공작 계획의 수립, 여건 개척, 에이전트 포섭, 공작 실행. 이 비밀 공작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지만 여건을 개척하는 건요 현장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비밀 공작은 대부분 사실상 공식적인 신분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현지에 적용된 말하자면은 이 세탁된 신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그대로 뭐 페이퍼 컴퍼니를 뭐 만들고 뭐 위장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이 어떤 해외 지사를 만들고 뭐 하지만 사실상 속은 다 가짜죠. 하지만 겉으로는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런 여건을 개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에이전트 포섭이라는 것은 현지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죠. 공작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 에이전트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요원들이 가면은 전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더구나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한 미션을 수행할 때는 철저하게 현지 에이전트들을 이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금방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중국에 파견돼 가지고 비밀 활동을 한다. 중국 사람 다 알아요. 쉽지 않아요. 공작 실행도 마찬가지죠. 비밀 공작의 실행 과정에서 신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죠. 방첩, 정보 수집, 감시, 채증, 침투, 역용, 기만. 사실상 방첩에서 가장 어려운 공작이 바로 역용과 기만 공작이거든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효과적인 방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법들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 실수를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방첩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 직접 가지 않습니다. B라는 데를 아니면 다른 어떤 우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시를 갖다가 쭉 하는 과정에서 C에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감시하는 방첩팀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서 중요한 컨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시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시를 하면서 이 A는 이미 이러한 그 자신의 이동 루트를 갖다가 사전에 다 정찰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A에서 B 여기까지 가는 지점에서 몇 군데 소위 역감시 지점이라는 것을 이미 설정해 놓고 뒤에 감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미리 정찰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런 걸 모르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역감시에 탁 걸리면은 이 사람은 C에서 중요한 컨택을 안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 이렇게 방첩에서 그 굉장히 이 어떤 그 신중함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감시를 하면 다 이렇게 상대방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인데 상대방은 또 감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역감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는 굉장히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감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많죠.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대상자가.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런 거죠. 지금 몇 층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상자가. 타죠. 타죠. 타가지고 내가 먼저 누르면 안 되지. 상대방이 몇 층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 누르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 누를 수도 있고. 몇 층에서 내리는 걸 확인을 해줘야죠. 그런데 같은 그 조그만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이미 한 공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눈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 탄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이고 나이는 몇으로 보이고 어떤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흘끔흘끔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가령 뭐 10층에서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 10층에 내리면 안 되죠. 더 올라가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감시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자, 이 대로변이야. 근데 이제 대로변인데 이제 사람들이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이제 인도 같은 데죠.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분수대 같은 게 있고 보통 이제 유럽 같은 데 분수대 같은 게 많잖아요. 길 같은 데. 또 이렇게 뒤에서 감시를 한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A가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나쳐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벌써 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턴을 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역감시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누가 감시자인지를 갖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 상에서 자기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의 인상을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빠져야 돼요.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첩에서도 상당히 이런 뭐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중성이 요구된다. 충성스러운 정보원이 협조 중단을 구하고 다른 정보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이게 방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수집에서 나올 수 있는. 자, 갑작스러운 협조 중단은 뭘 의미하죠? 주재국 방첩기관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해외에서 나의 에이전트가 갑작스럽게 나 못하겠다. 뭐야? 다른 정보원의 경우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정보원을 소개해준다. 나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사정에서 못하겠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하고 빠진다 이거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미 주재국 방첩국에 노출된 거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른 이중 스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요. 정보원을 해고하고 다른 정보원을 소개도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원이 민감한 비밀을 제공하는 데 기대 이상의 수집 결과를 보고한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이상적인 그 이상의 어떤 민감 사항 갖다 보고를 한다. 이건 뭘까? 의심해야지 당연히. 이것도 이 소위 조종된 스파이일 가능성이 많다. 역용 공작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신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비밀 공작 주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주재국 방첩기관의 함정을 의심해야 된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딱 지금 중국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감한 일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차질이 없이. 그러다가 방첩기관에서 함정을 파놓고 감시를 진행하는 경우에 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의 진행을 방치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활동의 역감시를 운영하여 주재국 방첩기관의 감시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렇게 민감한 그런 활동을 할 때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 역감시 하지만은, 도리어 너무, 잘 돼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참,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시간이 걸려도 침착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더, 예스가 되겠죠. 실패의 원인을 찾고 반성하면 이것이 예스가 되겠죠. 결론이 도출되어도 몇 번 정도를 생각을 바꾼다. 이것이 예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물을 검토한다. 이것이 예스가 되거든요. 행동과 생각, 이런 것보다. 자, 확신이 있기 전에는 모험하지 않는다. 예스죠. 확신이 있기 전에 모험하지 않죠.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노죠.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스. 실패의 원인을 찾아 반성한다. 오케이. 매사에 신중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실행하기 전 재고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남달리 이성적이며 냉정한 편이다. 예스. 지나치게 생각해서 기회를 놓치는 편이다. 이것은 노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또 과불급이죠.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다. 이것은 예스 쪽으로 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을 놓쳐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죠. 노죠. 끙끙대며 고민을 해서는 안 되지.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건 좋은데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과불급이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느니 개고생. 이것은 아니다. 신중한 편이라고 생각해. 예스.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편이다. 예스. 가끔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 노. 안전한 방법을 고르는 타입이다. 예스.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더 검토하거나 실행한다. 오케이. 질문을 받으면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대답하는 편이다. 예스. 때때로 선고받다고 생각한다. 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편이다. 예스. 흐린 날은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간다. 자, 이것도 신중하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싫다. 계획성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기획하거나 구상하는 것에 별 흥미가 없다. 노죠. 일은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다. 오케이. 자, 임기응변적인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건 노입니다. 논리가 뛰어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자, 이것은 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저 잘못됐어요. 실제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가야 된다. 자주 생각이 바뀌는 편이다. 노. 어떤 일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타입이다. 이것은 좀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모든 일에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다. 예스. 면밀한 계획을 세운 여행을 좋아한다.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방문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예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꺼려한다. 노.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노다. 자, 이어서 저거를 할게요. 아까 했던 실습을 갖다가 이게 또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자, 상사가 자신이 시킨 일을 무조건 하라며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지시는 아니라 비합리적인 결정을 지시했을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 것인가. 자, 여기에 지금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당한 상황은 아니냐, 비합리적인 결정을 지시했을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지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 보통 국정원 같은 경우에 상명하복이 강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종한 후에 나중에 시정을 건의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를 하는 거. 처음서부터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사는 상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합리성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우기면은 합리성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복종을 한다는 것이 상사의 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정을 건의하는 쪽이 가장 무난하다. 비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의논한다. 무조건 복종한다. 비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가장 점수가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가장 최악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사가 업무를 지시할 때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거나 자기만의 복종을 강요하고 업무 실수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이러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폭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는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 상사를 변화시켜 나간다. 자, 이런 상사들은 어떠한 상사들이냐면은 뭐랄까요? 거의 그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일반 어떤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밀리터리 컬처가 상당히 강하다. 왜냐하면 김종필 씨가 1961년에 혁명 이후에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를 세울 때 군에 있는 인원을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세운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부 다 군인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조직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채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러한 어떤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군인들이었어요. 이 조직의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컬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러한 이 밑에 말하자면은 아랫사람들을 좀 뭐랄까 명령조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욕설이 나오는 그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낸 건데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 상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업무 실수에 대해서 내가 업무 실수를 한 겁니다. 내가 업무 실수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나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이게 살아가거든요. 완벽한 사람이는 없어요. 제가 이제 보좌관을 할 때 국장님도 모셔야 되지만은 그 국장님 밑에 부국장님이 4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을 모시는 거야. 보좌관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그냥 이쪽 지시사항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도 거의 몇 시까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놓쳤거나 아니면 이거라고 착각을 했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한 번은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이렇게 내가 도리어 이렇게 뭐랄까 화가 난 그 상관을 갖다가 내가 도리어 달래주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리어 그 상사를 변화시키는 걸 받고 실수를 시정한 후에 잘못을 인정하자.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 동료와 상의해서 단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상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워낙 이제 거친 사람일 경우에 이제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시정을 건의한다. 2차 상급자의 고충에 해결을 한다. 이건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인내한다. 익명의 투고를 보낸다. 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소원수리 같은 거잖아. 군에서 말하면. 자, 이것은 굉장히 안 됩니다. 이것은 익명의 투고를
하면은 결국 이것이 다 알려져게 돼가지고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악의 조건이다. 자, 상사의 관계가 뒤틀린 상황이 되었고 상사가 의도적으로 업무상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이제 일을 안 줘. 굉장히 참 험난한 상황이죠. 상사에게 고충을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것은요,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은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직접, 진짜,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됐던 간에 이것을 대면해서 풀려고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타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한다. 이것은 좀 있고요. 제도적 차원에서 중재를 요청한다. 사실상 양쪽이 다 잘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차상급 상사라든가 이런 어떤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부서로 이게 선배들의 경험이라는 것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등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첫째, 인간적인 관계를 쌓기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참 엉뚱한 답변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커피 한 잔 타와. 자, 이거 진짜 저 차에 저기 기름 좀 넣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건 뭐 조직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내가 내가 종이야? 몸종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즐겁게, 알겠습니다, 형님.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갑자기 동생이 되고 그분이 형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거지. 자,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훨씬 좋은 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시를 따른다. 당연히 지시를 따르는 거고 사적인 지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제 같은 팀에 동기가 2명 있었는데 똑같이 그 사람은 나한테도 내 동기한테도 똑같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같은 팀이 있으니까 뭐 다르게 되는 생각나는 대로 막 이런 자기의 어떤 사적인 나는 가능한 이런 쪽으로 좀 융화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기는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사적인 지시를 자제해 줄 걸 건의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선후배 간의 상의에서 처신해 나간다. 뭐 이것도 근데 사적 지시는 불성실하게 수행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부실하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반발이죠. 반발.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됩니다. 상사가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부정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짓인데요. 면접에서 이런 것이 물어볼 가능성이 많다. 첫째, 뭐죠?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해야 됩니다. 부정한 지시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쪽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되겠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행한다. 자, 이게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지시입니다. 하고 분명히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강요를 아니면 강권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이거 같이 지는 겁니다. 당신과 나 같이 지는 겁니다. 이러면 자제할 수도 있죠. 나만 책임지고 당신은 책임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 자기가 불법 지시해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이 책임 소재 부분에서 좀 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차상급 지휘관과 이런 불법 지시를 내렸는데 이건 도저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차상급
지휘가 안 하고 상의해서 내린 지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상의도 없이 중간에서 단독 지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배와 상의에서 유사. 이거 선배와 상의는 항상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죠.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한다. 이거 안 냅니다. 실패 시 리스크를 감안해서 상관의 지시를 번복시킨다. 요것은 조금 잘못된 건데 이건 한 2점 정도 주세요. 요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요게 잘못된 것이다.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한다. 요것은 이게 가장 오답이다. 오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정한 지시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했으나 업무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아주 허다합니다. 보통 윗사람이 지시를 내렸는데 제대로 지시를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상관이 어떻게 했겠느냐? 자기가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잘못 지시를 따랐다는 거죠. 이러면서 질책을 하는 경우죠. 자기 자신의 업무 수준을 상사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들어갔냐. 이 부분이 가장 정답입니다.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요. 그 사람의 업무 수준, 차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한 7이나 6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결국은 업무 수준의 차이예요. 업무 수준의 차이.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이건 이렇게 언제까지 해? 했을 때 지시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라는 게 10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7이나 6 정도밖에 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장관 이하 차관들은 대통령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지시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원장이 지시를 했다. 차장이 지시를 했다. 국장이 지시를 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이 정도 지시면 이 정도일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 오산이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깨지더라도. 이것은 이렇게까지 이러이러한 차원까지 어떠한 그 실행을 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보통 있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헤매. 제대로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지시할 때 지시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한번 피드백 해봐 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관의 감성, 업무 수준 등 판단을 깊이 이해한다. 당연하죠. 감성, 업무 수준. 그 다음에 상사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한다. 지시사항을 재확인한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상사의 의도를 잘 알고 사람은 또 조언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고. 자, 업무를 상사의 의도대로 재수행한다. 이게 왜 점수가 이렇게 됐지? 이게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문항이 조금 애매한데요. 질책을 받는 게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 이 부분 좀 애매한데, 여기 다 맞는 답이네. 다 맞는 답이고, 업무를 상사의 의도대로, 재수행한다. 이것도 맞는 답인데? 네, 맞는 답인데. 자,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깨지고, 다시 하는, 두 번째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점수를 낮게 줬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부분이 조직 환경 적응 판단 부분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요렇게 8주 동안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기 받았죠? PT
PT 보고서 실습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30분을 갖다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원래는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줘요. 실전에서는. 그런데 우선 트레이닝 과정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